안녕하세요. 레미안 클래스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청약 강의를 맡은 IMP 정지영입니다. 네, 실수요자를 위한 현실적인 청약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리려면 먼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2020년 상반기 청약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20년 2월에 청약홈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청약홈 전에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청약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유는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청약홈은 한국감정원이죠. 왜 이렇게 옮겼을까요? 그 청약에서는 당첨자도 있지만 부적격자라고 있습니다. 적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부적격자 중에 70%가 가점을 제대로 몰라서 오류로 해서 부적격이 낳게 됐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약홈이 개설됐습니다. 청약홈에는요, 지금 4가지 파트가 나눠지는데요.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 확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양가족 점수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빠를 지금 당장 모셔오면 아니면 자녀를 바로 낳으면 5점이 생기는 건가? 부양가족 점수가 생기는 건가? 참 아리송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청약홈에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싹 가져와서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신청자의 청약 제한 사항입니다. 사실 1순위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1순위 제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1순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걸러주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 확인, 이거 참 중요한데요. 주택 소유 확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가점을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팔고 사고 이 이력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감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청약홈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적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적격자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봤을 때 우리가 무순위 청약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없는 청약에 그 물량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자녀 세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자녀 세대를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현장에서 이제 접수를 받는다거나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는데 무순위 청약도 이제 청약홈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전, 사후,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이 3가지가 이제 청약홈에서 하게 됩니다. 사전 접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접수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 그 다음에 청약과열지역. 여기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세대 이상 부적격자가 난 분양단지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하냐? 2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 접수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자녀 세대 정보는 사실 암암리에 서로 주고받는 정보였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청약홈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순위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순위가 도대체 어떤 거냐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무순위를 당첨이 되면 정말 내가 당첨되고 싶은 아파트에 청약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이라는 게 걸리지 않고요. 당첨이라는 게 또 당첨이 되지 않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청약 신청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금이라고도 하고 청약을 할 때 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인 1건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자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안 한 사람은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이렇게 만 19세 이상, 누구누구, 세대주, 아니면 그 지역 주민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첨이 돼서 포기를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무순위로 만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미계약과 미분양을 구별해야 됩니다. 미계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많다가 경쟁이 됐던 단지 중에서 계약을 안 한 그 세대를 바로 미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내가 만약에 계약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가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청약홈에서 가점으로 따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 가점이 30점이라면 미계약으로 무순위로 내가 계약을 했다면 30점이 사라지고 0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무순위 중에서는 미분양이 있습니다. 미분양은 뭐냐면 세대가 지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경쟁률이 없는 분양 단지를 내가 무순위로 계약할 때는 무주택자 가점 아까 30점이요. 그거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무순위를 할 때는 이 단지가 미계약인지 미분양인지 이것만 구별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첨이 됐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셔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홈으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약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청약 일정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무순위에 당첨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 바뀐 건데요. 거주 우선, 기간 변경입니다. 우리가 청약할 때는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요. 1순위에서 그 다음 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 우선순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투기가열지구 내에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그날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쭉 거기 그 지역에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은 거주 우선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탈락된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기 신도시에 미리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지금 전세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과천이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할까 생각한다면 조사한 결과 그 당에 그러니까 거주 우선 조건의 당첨자와 거주 우선이 안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10점 차이 이상이 나거든요. 10점이라는 건요, 최소 3년의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 우선이 바뀐 거 꼭 챙기시고요. 지역이 어디냐면 투기가열지구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투기가열지구. 자기 자신이 내가 청약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곳에 있다면 2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죠. 최근에 투기가열지구가 많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정된 곳을 내가 한다면 2년 전부터 거주해야 되는 조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당첨 제한이 변경됐는데요. 재당첨이 뭐냐면 당첨, 그러니까 두 번째 당첨, 첫 번째 당첨이 된 사람은 두 번째 당첨에 제한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밑에 재당첨 제한 대상자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당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내가 당첨을 어떤 서울에 당첨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중소도시, 천안에 당첨이 안 되나?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재당첨 제한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기가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하, 나는 당첨이 한 번 됐다면 투기가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은 당첨이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재당첨 제한인데요.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파리대책 때 처음 나오면서 과밀억제 권역, 그 권역 안에 그리고 8호제곱미터 이하 초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2015년도에 당첨이 됐다면 투기가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에 5년 동안 당첨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 당첨이 안 되고 2021년도에는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투기가해지구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 그 다음에 청약가해지역은 7년 동안 청약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대학에 내가 합격을 했다면 10년 동안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요? 투기가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재당첨 제한이라면 꼭 나는 다른 곳은 아무것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지금 하반기 때 분양가 상한제가 하지만 지금 공공택지 안에 분양가 상한제도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워, 북일에, 그 다음에 양주 옥정, 고덕, 국제신도시 이런 곳들도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0년 동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서 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좋은데 내가 그냥 됐다가 덜컥 돼버리면 그 다음에 당첨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본인만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원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5년도 긴데 10년이라 그러면 거의 청약 시장에 당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바뀌었는데요.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 이것은 현장 용어로는 예당이라고 하는데요. 예비 당첨자입니다. 그럼 우리 당첨자를 어떻게 가릴까요? 네, 먼저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당첨자 중에서는 특별 공급 당첨자도 있고요. 일반 공급 당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적격자가 있죠. 부적격자하고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 세대. 그것을 모아서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냐면요. 300%.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대를 뽑는다면 100세대의 당첨자가 있고 300세대의 예비 당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몇 세대였는데? 네, 40%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비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40% 정도니까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비 당첨자도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당첨자로 될 수가 없죠. 여기서는 투기가해지구는요. 그대로 500%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때 이렇게 300세대로 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무순이라든지 자녀 세대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언니가 정말 당첨이 됐는데요. 몇 번째였냐고요? 예비 당첨? 357번째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첨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그 앞부분에 부적격자라든지 포기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예비 당첨자가 된다면 아마 서류 접수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 그 날짜에 가서 그 현장에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 당첨자 같은 경우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제도 중에서 상반기 때 많이 있는데요. 하반기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바뀌는 청약 제도입니다. 네,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여기서 가로로 들어가야 될 게 민간 택지입니다. 아까 공공택지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7월 28일
이날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날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지역에 만약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2020년 상반기에 바뀌었던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분양가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만큼 싼지는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에 관심이 없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라고 나라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구, 마포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입니다. 서울에 동대문구의 이문 생각나세요? 네, 이문 1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라는 거죠. 투기 과열지구가 정말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고 그 위에 나라가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이 지역들은 거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고, 그리고 7월 2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싸게 당첨이 되는데 제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매 제한, 그리고 플러스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 3년 뒤에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하고 나서는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의 기준은 그 주변의 분양가 대비 뭐 80%냐 90%냐 100%냐에 따라서 10년까지 되는데요. 그냥 10년이라면 진짜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해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거주 의무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만약에 10년 전매 제한이라면 입주 당시가 뭐 2년이고 3년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3년으로 칩니다. 3년 이하는. 그래서 2년의 공정기간이 있어도 그냥 3년으로 치고 거의 7년 동안 전매 제한인데요. 내가 팔고 싶다면 적어도 3년은 거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겐 거주 의무, 거주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거기에 거주할 수 있다면 청약을 하겠지만 내가 거주할 수 없다면 청약을 못하는 좀 양극화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싼가 봤더니 예전 분양가 상한제 그때 당시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였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하고 어떻게 가격을 선정했냐 봤더니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그러니까 시세의 80% 정도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미분양 없이 다 계약이 완판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오르고 그 주변의 아파트도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의 시세보다 싼데 지금 방금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얘기 들으셨죠? 4천만 원대에 분양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는 평당 1억이라는 신문에 나오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인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얼마나 더 싸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전매 제한과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라고 생각하죠. 그거에 대한 이익 실현은 아마 10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하반기 청약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호를 지정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빠르게 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3기 신도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3기 신도시라고 하니까 그 전에 1기하고 2기 신도시가 있었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은 남양주 왕수, 그 다음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서는 상반기 때 우리 바뀐 거 알죠? 투기가여지구는 거주 우선 조건이 2년. 어디에서 사셔야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에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청약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세까지 이렇게 조절이 될 정도로 청약법은 참 여러분들하고 참 친밀하게 다가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남양주 왕숙하고 하남 교산은 가장 큰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66,000호, 32,000호. 그래서 총 해서 30만 호인데 이 30만 호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는 차근차근 나오지만 최근 어떤 교통 정책을 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디냐면 하남 교산하고 과천 지역에 어떻게 교통 대책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곡차곡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지금 추진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3기 신도시 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러니까 2기 신도시나 그 전에 택지지구로 봤을 때 우리가 30만 호라 그러면 다 분양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공주택은 50% 이상, 그 다음에 이중 행복주택은 공공임대로 35% 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안에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랑 공공분양인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민간 분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만 호,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안에는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고 민간 분양도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대부분 가점제, 그러니까 민간 분양에 추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여긴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주변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그 예를 들었던 게 과천 제이드 자이로 예를 들어서 평당 반값 아파트로 거의 분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유형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분양을 하게 될까요? 일정을 보게 되면 지금 30만 원에서 2022년까지, 여기서 22년까지라는 거는 뭐냐면 2022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2, 3년 뒤에 입주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입주하는 거는 2024년에서 5년 사이에 첫 입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전청약. 네, 사전청약은 뭐냐면 지금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그러니까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청약이라는 게 대부분 선분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이니까 2, 3년 뒤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약 전에 사전청약이니까 1, 2년 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최대 5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겠죠.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은 청약 요건의 본 청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만 다시 돌아가보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공분양에 있는 부분을 사전청약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아니라 납입인정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납입인정금액은 한 달에 한 번, 1회 10만 원까지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10만 원씩 낸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납입인정금액이 생길까요? 네,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년 되면 2,4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청약을 준비한다면 공공분양에 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당첨됐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좋은 단지 나왔는데 내가 청약할 수 없나? 그게 아니라요. 사전 청약의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단지가 있어서 만약에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그냥 사전 청약은 그냥 포기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을 왜 하는 걸까요? 네, 두 가지 원인인데요. 지금 청약 시장의 과열 차단과 주택 소유 억제입니다. 사실 5년 뒤에 입주하는 게 당첨된다면 당장 집을 살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약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는 양이 정말 미비했거든요. 맨 처음엔 9,000세대만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3만 호까지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까 30만 호에 3만 호?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것을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사전 청약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스펙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청약 전략입니다. 최근에 나온 대책 중에 710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입니다. 정말 이거는 길을 쫑긋하고 세워야 되는데요. 최근 제 주변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자에게 너무나 희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야 될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내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인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정말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애 최초가 20%였다가 25%로 증가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20%를 뽑았는데요. 25%로 상향해 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간 분양에 이 특별 공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지금 7%에서 15%인데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민간 분양도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법 시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 시행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 입주자 모집 공고에 해당되는 분양 단지는 아마도 이렇게 새롭게 특별 공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는 모두 되는 게 아니라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세대원에 따라서 가격이, 그러니까 소득이 다른데요. 네, 10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은 130%까지 됐으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없어요. 무조건 추첨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뀌고 나서 청약법이 정말 많이 바뀌는데 이 하반기 때 이 특별 공급으로 해서 기회를 갖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었는데요. 신혼부부 소득입니다.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00%에서 130%인데요. 생애 최초 특별 구입자들 같은 경우는 14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소득으로 탈락된 사람이 몇 사람이 더 추가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에 신혼부부가 있거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청약을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대출 부분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그게 완화된 게 지금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 투기지역 투기가야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 5억 원 이하는 10% 상향하는 LTV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게 분양단지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분양에 해당되는 투기가야지구는 아까 전에 40%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50%로 중도금 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뀌면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도 이렇게 10% 상향해 주지 않을까, 중도금 대출을 상향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 많고 탈 많았던 잔금 대출인데요.
잔금대출 같은 경우는 경과 조치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돼서 당첨될 때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중도금 대출을 할 때, 실행할 때 규제 지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1주택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규제 속에서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지만 지금 나라의 대출 규제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법들이 바뀌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청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부자는 바뀌는 룰에 베팅한다.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략을 다시 세워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